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자연과학의 실험은 어떤 사물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관측하는 건데, 이 정책은, 사회 정책은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거라는 걸 알려면 미리 실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실험을 하는 단초가 바로 사회적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기본소득, 뭐 요즘 이야기하는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단초가 된 게 70년대, 60년대에 70년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내세운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그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음으로, 네거티브로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고 모든 복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바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그 논의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냥 시행하지 않고 네 가지 지역에,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지역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실제로 3년, 4년 동안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의 행위의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봤습니다. 즉,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일을 덜 할 거다라고 하는 많은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일을 얼마나 덜 하는지를 보고자 실험을 한 결과 근로를 너무나 심각하게 줄인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EITC라고 하는 걸 바꿨습니다. 일을 더 하면은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구간을 만들고 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정책을 할 때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미리 실험을 해보고 난 결과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 바꿔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작년부터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회적 실험의 최초이고, 근데 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실험을 우리의 지금 저출생 대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 특히 이민정책 해보자, 이민 대폭 확대해보자라고 할 때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가 뭐죠? 이민청 만들자 하는 게 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민정책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열어주고 그냥 한번 툭 던지고 사람들과 이민청하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하고 그러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저희들 심포지엄 할 때 이 사회적 실험으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MDRC라는 데인데, 거기에 8개월 전에 의뢰해서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키고 만약에 사회적 실험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번에 와서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해보고 하라라고 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적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바꾸려면 우리가 저출산의 이런 모든 정책의 기본이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유불리가 갈리는 건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지고 연금 개혁 가지고 많은 뭐 모수 개혁이나 구조 개혁이나 가지고 막 할 때 연금 개혁 특위 해가지고 국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중에 몇 프로가 뭐 어떤 안을 찬성했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0명 중에 다 거의 대부분이 30대 이상들이고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연금 개혁의 주된 대상은 지금 현 세대도 있지만 지금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연금 개혁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은 기금 고갈 연도가 몇 년 늦춰진다. 2055년이다, 60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됐다. 5년 있다 고갈됐다. 고갈되고 난 그 시점에 그 당시 세대들 20대, 30대, 40대들이 어떤 피해를 볼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기금 고갈 연도만 이야기하지 기금이 고갈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고려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국민 이전 개정 세대 간 회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국민 개정이라는 게 현 세대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하는데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각 세대별로 쪼개서 여러 소득의 어떤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고 세대 간 회계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세대의 유불리까지 고려를 하는 게 바로 이 세대 간 회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이제 도입해서 외국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들도 자꾸 개발해서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쉽고 단순하고 뭔가 현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지수의 개발인데 제가 이 기업 부담 지수라는 거를 약 한 10년 전에 10년이 넘었네. 10년 전에 저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한 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해마다 상공회의소나 우리 기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세금 바꿔달라 이렇게 정부 정책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내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적인데 기업의 부담이라고 하는 건 세 개로 나눠서 보자. 하나는 세금 부담이고 하나는 이른바 준조세라고 세금 이외에 각종 4대 보험 그 이외에 나머지 각종 부담금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담은 규제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세 가지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업종별로 또 지역별로 규모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로따로 보고 해당 업종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다른 요구를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세금 깎아달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하길래 제가 BBI라고 하는 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조세, 준조세, 규제 부담을 조세, 준조세는 화폐 단위로 표현되지만 규제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화폐 단위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 가지를 합산도 하고 따로도 하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라고 해서 3년 정도 하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말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경제수석 가가지고 다시 하기 위해서 2년 정도 또 하다가 이제 탄핵되고 난데 상의가 별로인데 안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는지를 이런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여야지 올해는 이런 업종이 이런 지역에 이런 부담 규제 부담이 더 컸으니까 세금은 덜 깎아주더라도 규제나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준조세도 줄여주고 이런 누가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안 해서 우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나라 살림 즉 국가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국민들 관심이 없길래 우리도 뭔가 국민들이 이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여러분들 아시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약 5년 전에 이 피스컬십 게임이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게임인데 국가 목표를 자기가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게 하고 이 3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정책 수단, 뭐 세금을 높이고 줄이고 복지를 교육을 늘리고 하는 이런 걸 메뉴를 선택하게 하면은 이 배가 그 자기의 선택한 정책 결과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풍랑마다 깔아놓는 모양도 보이고 순환하는 모양도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다 싶어서 제가 작년에 가서 브루킹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이걸 한국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 나름대로 다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이 배 모양을 그대로 하면 특허가 안 나와서
배를 바꿔서 우리나라 살려면 주로 곳간을 많이 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친 우리 연구원 이름을 따서 이 나라 살림 게임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서로 토론하도록 해서 무작정 세금 깎아주고 지출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하고 자기가 국가 목표 뭘 선택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하고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한번 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알려지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게임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개념은 언론 통해서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말지 아마 할 정도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발표한 중에 신뢰 정치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공약 가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 또 18대 대선 이 두 선거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19대 총선, 18대 대선 다 박근혜 후보 내지 대표가 치렀던 선거였습니다. 그때 다른 때보다 그때는 제가 그 후보 대표와 밀접하게 모든 걸 같이 이제 의논하고 공약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시점이라서 저는 딴 것보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공약 가계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는데 공약이 얼마나 돈이 들고 그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막 쏟아내서 적어도 나라고 하는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은 공약을 할 때 적어도 이 공약이 하나하나 얼마 정도 들고 얼마 들고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얼마 드는데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게 바로 공약 가계부. 우리 보통 가계부 같이 공약 100개에선 100개 하나하나 얼마 든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주고 얼마 든다라고 하면 얼마 드는 거를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두든지 지출을 더 줄이든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에 대한 거를 완전히 대차제표 정도 수준까지 해서 가계부를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총선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해에 대선 때 이어서 하고 그리고 집권하고 난 뒤 인수위 때 그 계산을 철저하게 하겠고 다시 공약 가계부로 그동안에 나왔던 걸 계산하겠습니다. 인수위의 경제분과의 가장 큰 미션이 이 공약 가계부를 다시 계산하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집권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그해 5월 달에 비로소 최종적인 공약 가계부 계산한 걸 국민한테 내놓고 그리고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적어도 탄핵이 됐더라도 이와 같은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신뢰 정치 혹은 이 파퓰리즘을 만든 이 수단은 누군가는 이야기하든지 좀 이어가야 되는데 YS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 때 한 모든 게 다 나쁜 거다라고 해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난 22대 총선 때 보시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쏟아붓고 그야말로 아무도 계산 안 하고 아무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적어도 공약 가계부라는 걸 누군가는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정책 매트릭스 요것만 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하나 공안에서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 매트릭스인데 우리나라 예산 중에는 이른바 3대 묻지마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아무도 줄이자 이야기를 못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 예산 아무도 그걸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정치인들은 서로 느린다 그러고 세 번째 농업 예산입니다.
이 세 가지 예산은 어느 누구도 줄이자 소리 못하고 늘리는 것만 계속 해왔는데, 그리고 하나 부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부처가 비슷한 것들을 다 사용. 요즘 같은 저출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없이 많은 부처들이 다 자기들이 뭐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하면 다 따내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 매트릭스라는 게 중소기업 예산인데, 중소기업 대상별로 창업기, 성장기, 정책기, 제도학교 이렇게 네 단계별로 분야, 금융, 기술 이런 식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예산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들한테 이 표를 가지고 주고, 너희들이 올해 혹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이 표에 맞춰서 한번 대상 여기 안에다가 대상 기업 그리고 예산 얼마인지를 한번 채워서 달라라고 하는 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층평가라고 하는 작업을 제가 주도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한 8개 부처에 다 이 표를 뿌리고 회수를 해봤는데, 한 달 지나도록 아무도 제출 안 해서 다시 쪼았더니 중소기업 청만 표 한 장 간신히 메꾸고 왔는데, 나머지 부처는 아직까지도 답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소기업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각 그룹별로 그리고 예산의 여러 항목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고 그 대상자가 누구고 하는 걸 요 단순한 표를 메꾸라는데 못 메꿔요. 그 이야기 뭐겠습니까? 일단 예산 따고 그냥 쭉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불만이 받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전년 대비 증액만 가지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대상이 된 중소기업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주니까 좋다라고 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쭉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서로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고 얼마 받아주겠다고 하는 브로커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많은 게 빠져나가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지나가고 하나만 제안을 그동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를 우선 빨리 바꿔야겠다. 바꾸는 게 뭔가 하면 예결위를 우선 상임위로 하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결위 위원이 50명이고 특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은 기존에 자기가 상임위를 하나 가지고 추가로 예결위에 가서 다음 해에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그 전에 결산을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 계시지만 이 예결이라는 게 특위로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상임위가 된다는 건 다른 상임위 안 맡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라는 건데, 그럼 보통 2년을 합니다. 근데 예결위는 50명으로 특위가 돼서 매년 전원이 교체가 돼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300명 중에 50명씩 바꾸면 한 200명은 다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 한 번 4년 중에 한 번 확실히 챙기라고 하는 메시지만, 저 쪽지 예산 말은 많이, 요즘 쪽지도 필요 없이 그냥 이 휴대폰으로 다 하지만, 자 예결위 50명 들어가서 이 예결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체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거죠.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결위 할 때 9월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전에 결산 심사를 하는데, 결산 심사하는 예결위 전체 회의 보면은 결산 이야기하는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당시에 정치 현안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언론에 실리니까 그 결산 안 해요. 그러고 예산 심사할 때도 회의할 때마다 그냥 그 당시 정치 현안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최상병, 그때 요즘과 최상병이에요. 그런 이야기만 계속, 그게 무슨 예산하고 관련된. 그와 같이 예결위원 50명이 번갈아 가면서 4년 동안 하는 그런 작태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뽑아주고 그냥 지나가고 하고 있길래,
상임위로 해서 적어도 2년 동안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하도록 하자. 그래야지 뭔가 이 잘못된 단추를 좀 제대로 끼울 수 있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그 전에 생겼던 모든 공공기관들, 피감기관들이 정책적으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라는 건데 비리만 캐고 보여주고 하는 거에만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정책 플랫폼이라고 해서 모든 국회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뭐든지 물어보면은 해당되는 거에 법안이나 의안이나 그리고 각종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퍼뜨리고, 이 일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렇게 포퓰리즘에 휘달리는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여러 협회나 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좀 보고 제대로 현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속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답변을 못 받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여러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논의해서 좀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초과해 주셔서 네.